가난은 항상 가난을 부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가난함은 대물림 된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뼈 빠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허덕이며 살다 지금에 와서야 지난 일이거니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참 50년을 힘들게 매일같이 부르튼 손을 부여잡고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보일러 따끈하게 나오는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자니 행복하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참으로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처참하다면 처참한 혹은 반전이라면 반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 시원히 제가 누군지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도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발육 상태가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정도로 작고 말랐었습니다. 다 제대로 먹지 못하여 생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팔며 전전긍긍하는 엄마와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못하고 늘 항상 홧김에 그만두었다는 아빠. 그런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작고 깡마른 저까지. 고작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가 그리 힘드냐 하실지 몰라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보험 계약이 없는 달에는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아빠는 그나마 벌어들인 몇십만 원을 항상 다른 데에 써버렸습니다. 아빠가 도박을 한다던가 술독에 빠져서 산다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답답하게도 본인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에게 으스대고 싶어서 밥값을 낸다던가 혹은 굴러가지도 않을 것 같은 차를 사는 바람에 할부금을 갚는다던가 하는 헛된 부분에 돈을 사용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마가 보험을 계약하고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주지 않으면 손가락만 내내 빨고 있어야 했죠. 그때만 해도 급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저는 항상 반찬도 없는 맨밥만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에게 한 입만 하고 반찬을 얻어먹어야 하는 신세였고 그나마도 맨밥조차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며 배를 채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대가 이미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한 도움의 손길은 없었죠. 초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학교를 꼭 다녀야겠냐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를 다니려면 돈을 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기분에 학교만큼은 졸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은사님을 일찍 만나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내내 저의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문제집도 사다 주시고 저에게 대학을 꼭 갈 수 있길 바란다고 용기도 주셨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야말로 정말 큰 고비이긴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취직할 수 있는 상고에 진학하길 원하셨고 저는 인문계 학교에 들어가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사정상 제가 대학을 간다 해도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저희 집은 늘 가난했고 늘 곰팡이에 찌들어 있어야만 했죠. 결국에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상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상고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서인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은행 쪽 계약직 자리에 취업 요청이 왔고 저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일하는 내내 대학을 나온 직원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졸업도 채 못한 제가 얼마나 길을 펴고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럭저럭 시키는 일만 잘하고 눈치만 빠릿하게 챙기면서 잡일만 주구장창했습니다. 새 옷을 사 입는 것도 새 신발을 사시는 것도 저에게는 오로지 사치로 연결되는 일이었기에 정말 큰맘 먹고 엄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신 11,000원짜리 낮은 구두, 그게 제가 매일같이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가끔 맡겨두고 이사가서 분실물 취급이 되어버린 옷들을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그 맞지도 않는 옷들을 우겨넣고 제 옷인 마냥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정장을 사는 건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었거든요. 분명 엄마는 보험 일을 하시고 회사를 계속 때려치우시던 아빠도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간간히 돈을 벌어오는 게 틀림없는데 왜 우리 집 살림은 나아지지 않을까 슬펐습니다. 제가 19살에 고생해서 번 첫 월급을 어디다가 썼는지 궁금하시진 않나요? 첫 월급은 부모님의 내복을 사는 거라 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내복을 사줘봐야 돈으로 가져오란 소리만 할 것 같아서 저는 제 용돈 2만 원을 빼고 전부 엄마를 드렸습니다. 제 월급 봉투를 보고 나서야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말하는 엄마. 얼마나 제가 은행에서 구박대기 취급을 받는지는 모르면서 월급 봉투에만 관심 있는 엄마. 저는 정말 속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지만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이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도 웃음을 잃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저는 절대로 저희 아이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해주지 않을 거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건 원치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의 계약직 업무가 끝나고 은행 측에서는 저를 잘랐습니다. 한번 써봤는데 그 정도 일은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하루아침에 학생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저는 빠르게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제 월급에 기대어 살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적게나마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반항심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는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학생의 신분으로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계약직 자리에서 잘린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월급 봉투를 들고 와야 하는 날 제가 빈손으로 터덜터덜 들어가니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이라는 걸 해봤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거냐고 소리를 막 질렀죠. 고작 19살인데 이제 겨우 20살일 뿐인데 대학도 못 가고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야 하고 돈 벌어다가 내 옷 한 번 사지도 못하고 다 우리 가족 생활비로 나가지 않냐고요. 생활비는 부모가 벌어서 자식을 책임져야지 어떻게 된 게 성인이 되지 못한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고 있냐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 울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니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찢어졌겠죠. 하지만 당장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저는 3개월간 마지막 학창시절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자격증 딸 시간이라도 있거나 돈이라도 있었으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팠죠. 엄마의 보험은 한 달에 2-3개 계약이 될까 말까한 수준이고 앞 대리운전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나가지도 않고 저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취직하게 된 곳은 제가 원하던 회사와는 거리가 완전 먼 사채업장이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장기까지 쏙 빨아먹는 악명 높은 사채업장이요. 굳이 20살 먹은 여자애가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냐 할지 몰라도 월급은 은행보다 훨씬 빵빵했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벌어 어떻게든 자격증을 차곡차곡 모아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자는 일념으로 일단 입사를 한 곳이었죠. 그곳은 무척이나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늘 항상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루는 손가락이 잘린 남자가 찾아와서 울면서 이 상태로 어떻게 돈을 갚느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다 쫓겨나고 하루는 얼굴이 퉁퉁 부은 여자가 찾아와서 빌고 소심하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이자율에 놀라서 나자빠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돈이 제 월급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면서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보았던 잡일 업무 덕분에 저는 사채업장에서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죠. 악덕한 사장이었지만 직원들을 챙기는 것 하나는 다른 업주들보다 확실했던 사장님은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몰래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하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도 해주셨고요. 다른 직원들도 저에게 언제까지 이런 곳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 하루라도 빨리 번듯한 곳에 취직하라고 용기를 주셨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질이 박복하기도 하지 어떻게 된 게 첫사랑을 사채업장에서 만나게 된답니까? 그것도 빚을 잔뜩 져서 무일푼으로 사채업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사장님께 진 가족들의 빚을 대신 갚느라 월급 대신 빚을 탕감한다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사장님과 남편네 부모가 서로 아는 사이라 험한 일을 당하는 대신 그런 조건을 두고 빚을 삭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한 마당에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도무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눈에 마음에 담았지만 본인의 처지가 너무나도 처절해서 감히 저에게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딱 그 정도의 위치.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가난이라는 절망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너른하게 취해버린 저희 둘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그 하룻밤의 결실이 제 뱃속에 자리를 잡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미 생겨버린 아이를 지우기엔 늦어버린 터라 저희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늘 익숙한 지하 단칸방. 그곳이 저와 남편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친정이라고 발붙일 곳이 없었고 시댁이라고 저를 환영해 줄 수 없는 처지였죠. 우리 둘은 가정을 꾸린 부부였지만 서로의 부모를 책임져야 할 각자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가락지 하나 제대로 나누지 못할 정도의 가난함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 와중에 시모가 저에게 가보라며 알이 큰 다이아 반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본인이 사채 빚에 쫓기며 힘든 와중에도 대대손손 물려오는 반지라 팔 수가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물 하나 제대로 못 해줬는데 그래도 갑오로 내려오는 반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손가락 하나 잘려나간다 해도 절대로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요. 그 반지는 참으로 영롱했습니다. 엄지 손톱만한 다이아가 달려있는 투박하지만 깊은 반지였습니다. 저는 이 알 하나에 억소리가 날 것이라는 데에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는 갑오라고 할지라도 이 반지 하나를 팔면 살림이 엄청나게 좋아질 게 뻔한데 말이죠. 하지만 시모의 신신당부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절대로 팔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꼭 물려주라 했으니까요. 저는 그 반지를 갑오로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아래에 기스라도 날까 싶어서 옷장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두고 힘이 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물림 되는 가난이 싫어 만사까지도 힘들게 일을 했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없었던 회사에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점만 떼고 올 테니 제발 제 자리를 남겨달라고 사정사정했죠. 사장님께서는 애엄마가 무슨 일을 할 생각이냐고 집에서 조용히 내조나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일푼으로 일을 하는 남편을 생각해봐달라고 빌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질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뭘 먹고 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정말 출산을 하고 5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업고 화장실에서 젖을 물려가면서 사채업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아이 울음소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버텨냈습니다. 사장님은 사무실 내에서 금연을 선포하셨고 직원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결국 남편에게 소정의 월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갓난아이,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잘 돌지 않는 저를 보면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직원들도 하나둘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 합쳐 190만 원을 벌면서 친정과 시댁에 생활비를 대고 조금 남은 빚을 갚고 저희 수중에 남는 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지하 단칸방 월세를 내고 공과금이며 적금 10만 원을 들고 나면 반찬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할 지경이었죠. 고기 구경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회식 자리에서 꼬박꼬박 고기를 챙겨주시다 못해 집에 가져가라고 싸주시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술독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놈이었는데 술만 곱게 먹는 것이 아니라 꼭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여동생은 은둔형 외톨이라 방에 틀어박혀서 내내 컴퓨터만 보고 앉아있다고 집 밖으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이라 외동인 저는 조금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더라도 신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아 볼 수가 없었고요. 도련님은 술을 마시러 나간 건지 늘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르고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사장님께서 저한테 슬며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거 신청은 해봤냐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제도라 점심시간에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월급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고 이런 걸 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신청을 해보라 하시기에 신청을 했더니 일주일 뒤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덕분에 친정 부모님도 신청을 하셨고 나라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어서 사장님께 커피 한 잔 사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참 은인 같은 분이셔요. 하면서 이야기하니 제가 참 안쓰럽다 했습니다. 더 좋은 남자 골라서 시집을 가지 왜 이런 불지옥에 들어왔느냐고 헛똑똑이라고요.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니 아이 이유식 걱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소고기도 넣고 이유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시댁에서 가지고 있던 빚들도 이리저리 알아보니 개인 파산 처리가 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 나이 이제 겨우 24살이었지만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겪은 사람처럼 속속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저는 벌써 아이까지 있으니까요. 시댁은 개인 파산 처리도 완벽하게 되었고 남편은 더 이상 빚을 갚아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남편에게 여기 말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를 찾아가라며 일용직 노가다 일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을 하면 지금 사채업장에서 버는 돈의 1.5배를 더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몸으로 뛰어 일을 했고 월급이 늘어나니 생활이 더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옷을 기워 입고 구멍난 양말을 숨겨가며 신었는데 밑창이 다 닳아 비가 새는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고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가난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옷도 사주고 아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전처럼 배를 골아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시점에 도련님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싸움이 났는데 글쎄 상대방의 안면을 여러 번 가격해서 크게 다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완전 사직이 된 얼굴로 저에게 모아둔 돈이 좀 있냐며 물어보는데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을 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부모가 저를 찾아와서 죽는 소리를 내더군요. 우리가 개인 파산을 하는 바람에 그 어디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 사채업을 다시 사용하자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짜고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너네 모은 돈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거라도 내주지 않겠니? 울면서 매달리는 시모에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다이아 반지 이야기를 해댔거든요. 그 다이아 반지만 팔았어도 이런 일로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할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반지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저에게 죄책감을 들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10만 원씩 모았던 적금을 깨고 남편과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약속을 한 뒤 돈을 해주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돈은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빌리고 말았죠. 사장님은 저에게 꼭 돈을 빌려서까지 갚아주어야 하는 거냐면서 그 집안은 한 번 그러면 2번, 3번 요구할 거라고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인 처지에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차마 그때는 연을 끊어내야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다행인 건 저희 친정은 그럭저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 만큼의 형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께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한동안 또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크고 점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저희 형편은 그대로였죠.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아이 육아 지원도 나오고 했기에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죠. 그나마 정부의 지원으로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저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유원지라도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게 모조리 다 돈이잖아요. 그 입장권 하나 사는 것도 손이 떨리는데 어찌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도 저는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곳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같아도 실상은 엄마들끼리 친목을 다지게 되는 대화의 장이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휴대폰은커녕 집 전화기도 없었기에 다른 엄마들과 연락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은근히 우리 아이만 왕따처럼 단체 생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들 유치원 일과가 끝나고 놀이터에 가서 놀거나 주말에 공원을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들끼리도 친목을 다지고 엄마들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니 그 사이에 끼지 못한 저와 아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죠. 오죽하면 유치원에서 스승의 날 선물을 할 때도 저와 저희 아이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했지만 사람이 다 처지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공사장에서 표자재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건설업체 측에서 보험 처리를 받게 되어 병원비 걱정도 없고 후유증이 남게 될까 미리 치료비도 넉넉히 주어서 다행이었죠. 그 돈으로 남편은 저에게 일단 빚부터 갚으라 하여 빚까지 모두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몸은 나아질 생각이 없었고
결국 팔 안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죠. 그런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팔 안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남편에게 들어온 보험금 치고는 너무 적은 돈이었죠. 앞이 창창했던 우리 남편은 결국 힘쓰는 일이 아닌 공사장 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받아오는 월급은 공사판에서 몸쓸 때보다야 적었지만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연봉도 오른다 하더군요.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저는 남편을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줄어서 조금 힘들 때에 친정엄마의 보험 계약이 잘 되어 친정에서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항상 일이 술술 풀리면 또 막히는 부분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우리 신우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글쎄 게임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아이템을 사더니 그게 글쎄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된 것이죠.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신우가 무슨 돈이 있어서 게임에 현질을 했겠습니까? 전부 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었던 것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제서야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10번도 못 본 신우가 뻔뻔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니 머리가 아프더군요. 시모가 저보고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애들이 저와 남편밖에 없지 않냐고 돈 좀 갚아달라 하면서 다이아 반지 이야기를 또 꺼내시더군요. 차라리 그 반지를 팔아서 애들 빚 갚아주고 우리도 나은 살림살이 꾸려가며 살 걸 그랬다고 그걸 대대손손 며느리에게 물려주라는 소리만 없었어도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며 우시더군요. 이미 반지는 제 손에 있고 시모는 죽는 소리, 앓는 소리만 하고 나이 20대 중반에 갚은 빚만 얼마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신우에게 저도 화가 나서 한 소리하고 말았죠. 신우, 우리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게 10번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고요? 신우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실 거예요. 빚은 스스로 갚는 게 좋겠어요. 일을 하세요. 그러자 신우가 아주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신우의 달려드는 손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소리쳤어요. 도련님 빚 갚아준 걸로 모자라서 고작 게임하다가 쓴 사채 빚까지 제가 떠안을 필요가 있냐고요. 신우 사지도 멀쩡한데 스스로 일해서 갚아라. 돈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왜 밖에서 일도 못하고 사지 멀쩡한데 방에서만 가만히 지내는 줄 알고서 나는 소리야? 이게 다 큰오빠 때문이야. 큰오빠 때문에 내가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라고. 이야기인 즉슨 제 남편이 신우가 어릴 때부터 엄청 괴롭히고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매 사이에 사이가 좋았던 시기도 있고 나빴던 시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련님도 보니까 신우 구박 엄청 하는 것 같던데 제 남편만 물고 늘어지는 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게 다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방에 틀어박혀서 지낸단 말입니까?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한숨을 쉬자 신우는 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반에서 좀 잘 나가는 일진 친구가 제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너네 오빠랑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 남편이 날라리는 싫다고 대놓고 거절을 해버린 거죠. 그것도 용기 내서 고백한 일진 앞에서 날라리는 싫다고 했으니 주위 애들 사이에서도 좀 소문나고 놀림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진이 그때부터 신우를 왕따시키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왕따시킨 행동들이 대인기피증이 올 만큼 심각했던 거죠.
신우가 화장실 가면 물을 뿌리고 책상을 복도 밖으로 던져놓고 교과서를 찍고 때리는 건 기본이었더라고요. 신우가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사실이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늘 대인기피증에 걸려 방 안에만 있었던 신우가 마음에 걸렸던 남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림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신우를 한 번만 도와주자고요. 저는 반대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돈 드는 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 도와주며 살 거냐고요. 당신 월급도 줄었고 나도 언제까지 이 업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우리 아이 친구들이 엄마가 사채업장 다닌다고 놀리면 어떡할 거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했고 시모의 다이아 반지 타령에 마음이 기울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자 사장님께서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결국 소주 한 잔에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죠. 도련님이 사고 쳐서 돈 빌려간 것도 모자라 신우까지 사고를 쳐서 갚아주게 생겼다고요. 시댁에서는 다이아 반지 타령하면서 저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데 이 반지 확 그냥 팔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그 반지 좀 보여줄 수 있겠네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그거 담보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자기 못 믿냐면서 멀쩡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원금 갚으면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전화와서 저에게 한 번만 더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시댁 식구에게도 지쳤고 저는 냉큼 알겠다고 했어요. 벌써 8년째 알고 지내는 가족 같은 사장님인데 저에게 사기를 치진 않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반지를 가져가 사장님께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동네 금은방 사장님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 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찜찜하긴 했지만 사장님께서 확인하셔야겠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금은방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게 진짜 다이아라고? 하시면서 사기당했네 하시고 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사기라뇨. 대대손손 며느리들에게 물려주는 다이아 반지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아가씨 순진하네. 다이아가 이렇게 유리알 같은 색을 내기가 쉬운 줄 아나. 그리고 이 정도 크기면 억 단위나 나가야 하는데 이런 알 구하기 쉽지 않어. 이거 가짜야.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만 원도 안 하는 큐빅을 가지고 진짜 다이아라고 사기를 쳤다니.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깟 큐빅으로 저에게 뜯어낸 돈이 얼만데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장님께서 원래대로 반지 맡기고 원금만 갚는 걸로 하자며 3천만 원을 이체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송해서 그 돈을 받아서 시댁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에서야 남편이 돈은 빌렸냐고 물어보기에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당신도 이 반지가 가짜인 거 알고 있었어? 고작 10만 원짜리 큐빅으로 대대손손 물려오는 반지라며 나한테 어머님이 사기친 거 알고 있었냐고. 그러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긍정의 의미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었죠. 저는 남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면서 도대체 왜 속인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시모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무시당하기는 싫고 며느리에게 의스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 같다고요. 저는 다음날 결국 시댁을 찾아가 시모에게 반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하고 쪽팔리기까지 해서 눈물을 줄줄 흘려대며 소리를 막 쳤어요. 이거 다 가짜라면서요. 그 반지 다이아가 아니라 큐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속인 것도 모자라서 계속 다이아 운운하며 저한테서 돈을 뜯어가신 거예요? 아니, 또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봤단 말이야? 너 그거 팔려고 알아본 거지? 내가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어쩜 그런 행동을 그깟 큐빅 가지고 신우이랑 도련님 빚 갚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생활비까지 받아가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돈 못 들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사세요. 저를 붙잡으러 달려나오는 시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신우빚을 갚아주기 위해 빌린 돈을 마지막으로 시댁에는 절대로 지원하지 않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기에 빌려주는 것이라고 신우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신우가 알아서 일해서 갚으라고 했죠. 신우는 끝까지 다 오빠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남편을 탓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집구석에서 얌전히 숨만 내쉬며 살던가 아니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쓰세요. 시모도 저에게 끝까지 진짜인 줄 알고 살았으면 평생 행복한 마음을 가지며 살 수 있지 않았겠냐며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변명을 해대길래 저는 시모에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돈을 여태 몇 천만 원을 해드린 건지 알고는 있냐고 대답했고요. 그 돈 저에게 돌려주시고 갚을 생각 아니면 앞으로 반지 이야기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내근직으로 일을 해도 여기서 빚 갚고 저기 빚 갚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원금만 갚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느 세월에 갚아야 하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전라남도에 있는 시골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사를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자리인가 하니 비슷한 사채업장인데 여기와 달리 번듯하게 간판도 달고 하는 업체라면서 직원 월급도 2배나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숙식도 해결할 수 있게 작은 마당이 딸린 사택까지 빌려주신다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것보다 시골에 내려가서 햇빛 보고 살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에게도 훨씬 좋은 조건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퇴근하자마자 달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자리가 났는데 갈 생각이 있냐고 하셨어. 월급도 글쎄 2배나 되고 집도 빌려준대. 당신도 그쪽에서 할 일 찾으면 자리 하나 없겠어?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잖아. 30이나 먹어놓고 왜 아직까지 생각이 이리 짧아?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부모는 누가 챙기고 동생들은 누가 책임을 져?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애기부터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지 가족들이 우선이라고 하니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고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행복하게 우리끼리 살자고 했지만 남편은 시부모 타령을 하며 거절했어요. 그렇게 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도련님이 다시 한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이 시부모의 탈탈거리는 차를 끌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현장에서 도망을 가려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잡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시부가 이왕 대출 받는 거 한 2천만 원 더 받아서 차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남편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차를 바꿀 때가 되긴 했지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본심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시모는 저한테 어쩜 저리 무서운 소리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냐며 소름이 끼친다고 했고 시부는 우리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런 소리를 잘도 하냐고 비꼬았어요.
사람이 너무 열이 받으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고 유치장에 있는 도련님은 자기 합의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소리치고 있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너랑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고. 이혼하자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남편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면서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쉽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상관없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네들이랑 엮이지만 않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사장님께 전라도로 가겠다고 했고 이혼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아주 잘 생각했다면서 이혼 선물로 빚은 갚은 걸로 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혼 서류 제대로 도장 찍어야지만 탕감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고 남편은 3일을 버티다가 결국 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죽어도 못 준다고 먹고 살 돈도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길래 나중에 한 번에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전라도로 이사를 왔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어차피 대리운전이나 보험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께서 아이도 돌봐주시고 오히려 시골에 와서 더 뛰어놀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아이를 보며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군요. 월급도 기본보다 훨씬 올라서 살림은 당연히 더욱 넉넉해졌고요. 그렇게 아이의 나이가 중학생이었던 무렵쯤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39번째 생일이었던 날이었어요. 꿈에 돼지가 떡하니 제품에 안겨서 꿀꿀거리는 꿈이었습니다. 원래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평소에는 사지도 않는 복권을 2장 샀습니다. 그런데 글쎄 동전으로 은박을 박박 긁었는데 무려 5억짜리 복권 2장이 당첨된 겁니다. 저는 1장도 아니고 2장이나 당첨되어 정말 턱이 빠질 정도로 입을 떡하니 벌리고 말았죠.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한참을 가족들과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확인을 하고 서울로 몰래 올라와 복권을 바꾸었습니다. 세금 떼고 나니까 7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오더군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진 빚을 갚아드리고 아이를 위해 교육비를 묶어놓고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천으로 주식이 돈이 된다길래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 가슴이 콩할 만한지라 오르자마자 빼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진 그게 단타라 먹고 빼는 거라는 걸 몰랐죠. 수익이 꽤 나고 돈이 막 불어나게 되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계속하고 있고 전라도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아이 교육도 빵빵하게 시켜주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큰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나이 50이 되고 나니 쇠약해진 부모님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며 틈틈이 작은 주말 농장도 짓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남편네는 결국 전남편까지 개인 파산하고 통장조차 쓰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평생 먹고 살 만큼 넉넉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 하나만큼은 잘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공부하느라 군대도 늦게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듬직해졌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행복은 가지고 있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부분 포기하고 나니까 더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좋은 행운이 그리고 큰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